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내다보지 말아라. 내가 100세까지 투자한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국 주식시장을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가 계속 커지면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 기대감도 좀 많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역발상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이로 가고 있다. 네,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흐름이죠. 제가 우리 저 경제대학원 강의를 서강대 경제대학원 강의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 수업 받는 학생들 한 40여 명한테 네. 무기명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요? 저 학교 원래 집에서 지금처럼 공부할래요. 제 생각에 한 7, 80%는 집에서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과목은 96%가 나왔어요. 한 과목은 한 67% 나오고. 네. 시대 흐름이 그리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제 수업 받는 학생 대상입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주식들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지 않느냐. 네. 조금씩 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대한 흐름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럼 시장에서 만약에 좀 소외받고 있는 곳 중에 혹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곳들도 있을까요? 뭐 종목이요. 아니 섹터 쪽이. 섹터 쪽. 종목까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죠. 그 전체가를 말했던 네이버 같은 주식들. 제가 카카오는 조금 더 잘 모르겠어요. 기업 지배구조 이야기가 많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은 모르는데 네이버 같은 주식은 괜찮지 않을까. 예. 네이버가 제가 듣기로 펀드 매니저들의 머스트 아이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개별 것이 이코노미스트니까 개별 주식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흐름 보고 그다음에 그런 주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느냐. 예.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은 주식시장에 88년도에 들어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34년. 예, 예. 34년 동안 88년도에 들어오셨으면 IMF를 보신 거죠? 그렇죠. IMF 걷고 네. 그다음에 저 IT 거품 그 9.11 테러 그 중국 뭐 거품 발생했다 꺼지는 거 그다음에 뭐 저 글로벌 금융위기 다 보셨을 텐데. 근데 제가 사실 그런 위기 때 이름이 났어요. 사실 제가 9.11 테러 때문에 세상에 이름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왜요? 제가 2000년 말에 2001년 9월 달에 주가 폭락합니다. 근데 우연히 9.11 테러 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길래 그때 460까지인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떨어지길래 연말에 700 갑니다. 지금 주식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연말에 700 근처 가더라고요. 네. 696인가.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저 공영방송 기자가 네. 인터뷰하러 와왔어요. 460 안팎이었었는데 지금 주식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주식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기자가 비웃더라고요. 뉴욕에서 3,000명 죽고 세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느냐.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오후 3시쯤 됐는데 다른 방송 기자가 왔어요. 네. 자기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데 어떤 전문가도 좋다는 코멘트를 안 해주더라는 거죠. 네.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는 코멘트 해줬더니 그 방송에서 제 코멘트를 한 번, 4번 할 생각이었는데 자기가 주장해서 3번, 4번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460에서 연말 69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방송에서 쪽집게 기자로 소문났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두 기자를 보고 났어요. 방송을 보든지 신문 기사를 읽든지 야, 이 방송사, 신문사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도하는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지금 신문 5개 보고 있거든요. 네네. 분명히 사실은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신문은 이쪽, 다른 신문은 이쪽.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고 저 방송에서 저 기자가 저렇게 보도하면은 야, 이쪽으로 편향됐겠구나. 이쪽으로 편향됐구나.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34년 동안 계셔 보시니까 사실 이런 지금의 폭락을 넘어서는 엄청난 폭락들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34년 동안 또 주변에서 살아남은 뭐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나 뭐 슈퍼 개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뭔가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좀 사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 힘들다는 거를 작년과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예. 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로 대부분 돈을 잃어야 하는지 어떤 실수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에 그
농부 투자자고 박용옥 씨라고. 네, 박용옥 대표님. 예. 그 동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제 대신증권 입사 동기입니다. 아, 예, 박 대표도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었죠. 예, 사이클, 뭐 좋은 사이클도 겪고 나쁜 사이클도 겪고 저같이 같이 입사했으니까. 예,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멀리 내다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박 대표는 정말 주식을 사면은 멀리 내다보고 오래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부자가 됐고요. 예, 결국은 이제 저는 통찰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큰 부자들 만나보면은 그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재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시대에 당하면은 전 재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대의 흐름이 하락하면은 어떤 종목도 사실 오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흐름, 그래서 거시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랜 경험과 네. 통찰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후배 중 한 친구는 주식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다가 그 70억을 장학금을 냈어요. 근데 그 후배 보면은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 전문가들 말에 길을 그리면서 물론 자기가 판단하지만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거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식 사가지고 다른 금융자산 사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020년에 그렇게 그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한 방송국에서 두 증권회사 연령대별로 투자 수익률을 저한테 좀 분석해 달라고 네. 데이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왜 낮는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이게 투자 금액이 우선 적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신용융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의 종목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합니다. 그 신용융자를 하면은 증권회사에서 오래 빌려주지 않습니까? 집 산다고 그러면은 뭐 10년, 20년도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데 주식 산다고 그랬을 때 뭐 1년짜리도 안 빌려줘요. 네. 불과 몇 개월짜리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높죠.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물론 요새 같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단기 투자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죠. 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하더라. 단기 투자하시더라. 예, 그때 그런 생각이 그 통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 우리 김 작가님도 100세까지 아마 사실 겁니다. 아, 100세까지. 100세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된다. 네네. 좀 멀리 내다보고. 아, 이 힘든 걸 100세까지 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일본 금융그룹 회장이 일본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네,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잘 먹어라. 뭐 건강하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뭐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금리 지금 좀 오르고 있지만은 뭐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떨어지고 아주 멀리 내다보면은 금리 일본식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결국엔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내다보지 말아라. 좀 멀리 내다보고 내가 100세까지 투자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시대에 당하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교수님은 지금 시대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는 뭘 좀 보고 계세요?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예, 저는 지금 아까 전기차 ETF 투자하고 있다고 그랬으면 그게 큰 변화로 생각해요. 요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융합이거든요. 그 융합이 저는 자동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전기차하고 결합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모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모든 기술들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게 큰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새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유튜브가 없었어요. 네이버에 칼럼을 뭐 전문가 칼럼이라 가지고 이거를 한 8년 썼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부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도 거의 정점에 아가지 않느냐. 유튜브 다음은 뭘 보고 계세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좀 메타버스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활용 될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메타버스 땅도 사고 화장술도 배우고 옷도 사서 자기한테 입히고 뭐 다양한 뭐 사업 구조가 지금 서서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ETF를 좀 사놨어요. 이게 큰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메타버스랑 자율주행차 쪽을 크게 좀 좋게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2030 세대 그 투자 성적이 조금 2020년 말에 안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2030 세대 분들한테 뭔가 교수님이 34년 전문가로서 좀 투자 좋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많이 깨지고 네. 또 잃어보고 또 돈 벌고 네. 경험이 정말 죽어야 합니다. 아까 박영욱 대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 좀 경험이 중요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요새 저희 학생들과 동아리 보면은 정말 그 기업 분석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하도 좋으니까 제 친구들, 자녀들을 저한테 보내거든요. 애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니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보면 재무제표 벌 줄을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주식 투자하려면 재무제표는 벌 줄 알아야 된다. 네. 재무제표 좀 공부하고 한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는 현재죠, 현재. 네.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그 애널리스트 자료를 많이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보고 자료가 증권회사 사이트 들어가면요. 뭐 여러 가지 증권,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면 현재가 있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수십 년간 하는 애널리스트고 몇 년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지만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목표 주가도 얘기하고. 예,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현재를 알고 예, 그런 자료를 보면서 좀 이 회사의 그 미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려면 큰 추세를 알아야 되죠. 요새 그 연초 뭐 연말 되면은 그 뭐 트렌드 네. 이런 맞아요. 책들이 정말 맞아요. 뭐 S대학에서 나오는 네. 그건 매년 정말 매년 1위. 예. 연말에. 네. 소비자 트렌드. 그게 제대로 트렌드를 짚은지 안 짚은지는 저 잘 뭐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 트렌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을 좀 비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걸 팔 수도 없고 팔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못 파셨다면 지금 뭐 팔 필요는 없죠. 예,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요. 예, 2007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거품이 한번 발생했었거든요. 이때는 왜 거품이 발생했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킨다고 주식형 펀드를 팔았어요. 모든 은행이 다 주식형 펀드 팽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2008년 8월 달에 갔었습니다. 근데 2008년 8월 달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폭락하고 펀드 가입했던 정말 많은 분들이 손해보니까 주식시장을 정말 많이 떠났거든요. 144조가 72조까지 줄어들었어요. 지금 뭐 95조 안팎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주가가 그 2007년, 2008년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셨더라면.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주식시장 거품을 만들어냈죠. 지금 거품이 어떻게 생각하면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과거보다 수익률은 좀 목표 수익률은 낮추기는 낮춰야 되지만 오르긴 오른다.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종목별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게 문제죠. 근데 제 학생들을 보면은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 정말 소수의 종목 집중 연구해가지고 투자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너무 소규모의 투자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이거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네. 그냥 소문에 의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증권 방송도 있고 언론도 있고 어떤 주식 좋더라 그러면은 뭐 제 주변에 보니까 뭐 4, 50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 분석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몇 개 정도 가져야 될까요? 저는 뭐 10개에서 15개 뭐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기업도 제가 알기로 한 10에서 15개 기업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기업 수가 얼마나 크냐고 규모가 얼마나 크냐고 뭐 중소기업은
뭐 스몰캡 분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네. 뭐 큰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 그 정도 뭐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애널리스트들이. 저는 네.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이다. 그래서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우선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1억을 맡겨놨다고 그래도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서 1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우선 일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주식 투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분이 뭐 돈 빌려가지고 계속 그 주식 사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예, 저한테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로 저도 주식을 좋아하는데요. 네.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본에 제 생각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음식점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음식점을 하는데 97년에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그때보다 지금이 어렵대요. 예, 그래서 지금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예,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니까 네. 꼭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인 주식들 많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그렇게 가대평가되지는 않았어요.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꼭 저는 배당 투자는 하셔야 된다. 저도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뭐 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주가 오르든 떨어지든.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을 받으니까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여유자금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좀 할 수. 예, 여유자금이어야 됩니다. 좀 주식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로소득을 플러스하는 투자소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투자소득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부의 시작으로 아까 교수님이 이제 그 지인분의 자제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무제표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세무제표는 필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계사분과 함께 재무제표 읽는 법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여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